시네마 천국, 아마 이 영화는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회로든지 이번에 이 얘기를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으니까 그 지난주에도 또 지난주 중에 보신 분들도 여러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 영화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영화관에서 본 거는 우리 고국에 있을 때, 한국에 있을 때 봤고요. 1980년대 영화니까 그렇게 봤고, 그 다음에 뭐 DVD로 제가 DVD를 구입해가지고 상당히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 영화를 본다고 하니까,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이게 감독판이냐 극장판이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저는 감독판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동안 모르고 있다가 이런 게 있나 하고 찾아보니까 감독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독판을 또 찾아봤죠. 그랬더니 그게 한 30분 이상이죠. 훨씬 더 길더라고요. 2시간 한 50몇 분 되니까 사실 한 50분 정도 더 늘어난 그런 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글쎄,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감독판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원래 극장에서 상영했던 판이 저한테는 더 좋았어요. 그 중간중간에 여러 장면들을 좀 삽입했고, 결정적으로는 끝에 이 극장판만 봐서는 모르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 엘레나랑 헤어졌지 않습니까? 엘레나랑 다시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장면이 꼭 필요했을까 싶은 생각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장면이 꼭 필요했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런 비슷한 영화가 또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영화잖아요. 아마데우스 유명한 영화죠. 밀로스 포만의 영화. 그 영화도 극장판이 있어요. 감독판이 있어요. 근데 감독판이 저한테는 적어도 그 극장판이 훨씬 낫습니다. 불필요한 장면들이 첨가됐다고 생각이 돼요. 이 영화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영화를 대부분 다 보셨겠지만 그래도 영화 줄거리를 조금 우리가 화면을 볼 수가 없으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영화는 이제 현재 영화상의 현재입니다. 1980년대 어느 때 같은데 이탈리아 로마입니다. 유명한 영화 감독이 된 살바토레 디 비타, 어렸을 때 이름은 토토죠. 이 주인공입니다. 살바토레가 집에 들어오니까 동거하는 여자가, 뭐 처음엔 동거인지도 모르죠. 그냥 아내처럼 생각되는데, 동거하는 여자가 고향에서 전화가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알프레도라는 사람이 죽었다. 알프레도가 죽었다. 라는 전갈이 왔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토토가, 이제부터 계속 토토라고 부르겠습니다. 토토가 침대에 누워서 과거 장면을, 옛날 장면을 회상하는 겁니다. 옛날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것으로 영화가 이어집니다. 2차 대전이 한창 때인 1940년대 어느 때인데, 시칠리아 섬에 있는 잔카르도라고 하는 마을 이야기입니다. 이 잔카르도는 그런 마을이 없대요. 그런 이름을 가진 마을이 없고 그냥 허구의 그런 마을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도 사실 좀 길게 하려면 할 수 있는데 두고 보겠습니다. 시칠리아 섬에 있는 잔카르도라는 마을에 꼬마 토토가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을에는 영화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영화관이 바로 시네마 파라디소죠. 시네마 천국이라고 하는 영화관이 있는 겁니다. 이 꼬마 토토가 영화광입니다. 영화 매니아였어요. 근데 그 영화관에는 영사 기사인 알프레도가 있었습니다. 나이 많은 이제 알프레도입니다. 사실 배운 게 많지 않아서 계속 그 일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꼬마 토토는 알프레도에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영화 기사가. 그래서 자기도 영화 기사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 하죠. 그랬더니 알프레도는 매일 자기가 영화관에 오고 자기가 영사실로 올라오는 그런 토토에게 영사기사라는 게 좋은 직업이 아니니까 그거 될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말하는 알프레도의 대사가 걸작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사기사라는 게 맨날 혼자 있고 노예 같은 삶이야.
같은 영화를 100번도 넘게 보고 배우에게 미친놈처럼 중얼대고, 그러니까 아마 상영하는데 자기는 다 여러 번 본 영화니까 계속 중얼대잖아요. 대사를 다 외우니까요. 중얼대고 휴일도 부활절도 쉴 수 없어. 성금요일만 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그날도 못 쉬었겠지. 이런 대사가 나와요. 오늘이 성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대사를 다 외우고 이 오늘 영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재미있는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금요일만 쉬는데 우린 성금요일에 이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토토의 엄마는 남편은 전쟁터에 끌려나갔고 토토와 어린 아기 또 여동생을 돌보아야 하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러니까 토토가 영화에 미쳐 있는 것이 마땅할 리가 없어요. 아주 좋아하지 않죠. 이 토토는 마을 성당에 복사일을 하면서 이게 조금 아마 푼돈도 벌어서 살림에 보태야 하는 그런 처지인데, 그런 돈까지 필요한 그런 어려운 삶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토토가 계속 영화정원에 가고 돈 쓰고 그러니까, 게다가 또 심부름 시킨 돈을 또 하지도 않고 영화관에 가잖아요. 반가울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또 토토가 알프레도한테 받아와가지고 모아놓은 영화 필름 쪼가리들 때문에 집에 불이 나죠. 불이 나가지고 동생이 다칠 뻔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이 토토가 영화를 좋아하는 게 마땅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토 너로 이제 알프레도하고 같이 놀지 말라고, 지내지 말라고, 어울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토토가 영상 기사가 되는, 아주 계속 알프레도와 가까이 지내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은, 말하는 검정고시인데,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알프레도가 초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보러 와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친구가 이 답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토토한테 자꾸 가르쳐달라고, 답 가르쳐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토토가 컨닝을 하게 해줍니다. 컨닝을 하게 해주고 그걸 대가로 자기 영사 기술을 배우겠다고 그렇게 딜을 하죠. 그래서 영사길 돌리는 방법을 토토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렇게 되면서 두 사람은 더 가까워지죠. 급격하게 가까워지죠. 그런 와중에 이제 토토의 아버지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뉴스에서 듣습니다. 이제 과부가 된 거예요, 엄마는. 얼마나 어려운 삶입니까? 그 전쟁통에 가난한 마을에 과부가 되어서 딸과 아들을 키워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된 겁니다. 여기서 인상적인 장면이, 토토는 사실 뭐 죽음이라는 게 뭔지 모르고 아버지의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이 죽었다는 말이 그렇게 와닿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토토가 슬피 우는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집으로 가다가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포스터를 보고서 빙긋이 웃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알프레도가 네 아버지는 크락 게이블을 닮았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거기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크락 게이블 사진이 나오니까 그걸 보고, 아, 우리 아빠가 저렇게 생겼구나 하고 빙긋이 웃는 겁니다. 알프레도는 모든 말이 다 영화로 환원됩니다. 자기가 경험하는 모든 일,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자기의 어떤 설명을 하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일이 모두 영화와 관련이 있어요. 영화 대사를 직접 인용하기도 하고 영화에서 모티브를 가져오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것이, 그런 분위기와 그런 감정이, 그런 정서가 토토에 그대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대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의 어떤 영화 제작이나 영화 감독의 기술을 배우기 전에, 그런 걸 공부하기 전에 토토에게는 그야말로 영화가 자기를 표현하는, 아주 어리지만 자기를 표현하고 세상을 이렇게 인식하는 하나의 방법이 된 거예요. 길이 된 거죠. 알프레도가 그랬듯이. 알프레도가 뭘 압니까? 영화 만드는 법 이런 거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냥 영상 기사입니다. 영상 기사인데 하도 많은 영화를 보니까 그냥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삶 자체가 영화가 되는 거고, 그런 분위기가 그대로 토토에게 옮겨지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알프레도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영화를 보여준다고, 영화관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보여준다고 야외 상영을 하던 중에 필름에 불이 납니다. 불이 나가지고 영화관이 다 타버리고 말고, 거기서 알프레도가 화상을 크게 입고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때 토토가 위험을 무릅쓰고
그 불붙은 영화관에 뛰어들어가지고 알프레도를 구해주죠. 그렇지만 그는 실명을 하고 말아요. 영화관이 문을 닫게 생겼는데 다행히 갑자기 졸부가 된 사람이 그 영화관을 다시 짓죠. 그래서 지은 다음에 이제 눈을 실명을 한 알프레도에게 영상 기사를 못 맡기니까 그 일을 대신 토토가 맡습니다. 조금 잘한 토토, 어리지만 여전히 어리지만 토토가 그 일을 맡죠. 그러자 이 토토는 학교 다니는 게 의미가 없다고 학교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알프레도가 말립니다. 학교를 졸업하라고, 꼭 다니라고. 그래서 말려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엘레나라고 하는 전학온 여학생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여학생과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는 그런 스토리가 중간에 나옵니다. 그런데 감독판에서는 두 사람이 마지막에 만나요. 뒤에 또 나이가 들어가 30년이 지나가지고 만나는 얘기가 나오고, 또 그간에 벌어졌던 그 영화가 생략하고 그 극장판에서 생략된 이야기가 이제 감독판에는 또 나옵니다. 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대목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굳이 그 얘기를 했어야 됐을까 싶은 생각이 저는 듭니다. 자, 토토는 이제 그렇게 살다가 알프레도가 떠나라고 합니다. 근데 실연도 했잖아요. 떠나라고 그래요. 군대도 갔다 왔고 실연도 하고 그러니까 알프레도의 권고에 따라서 드디어 로마로 떠납니다. 알프레도는 떠나는 토토에게, 눈이 안 보이는 알프레도는 토토를 이렇게 붙잡고 명령인지 사정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어조로 얘기합니다. 넌 더 중요한 일을 해야 해. 눈이 안 보이니 더 잘 보이는 것도 있더구나. 전에 못 보던 것도 볼 수 있어. 산다는 건 영화와 달라. 인생은 훨씬 더 힘들지. 넌 젊어. 세상을 거머쥘 수도 있지. 난 늙었다. 이렇게 옆에서 너랑 수다 떨기 싫어. 멀리서 내 명성만 듣고 싶다. 어서 여길 떠나라. 너에게 향수병이란 없는 것이야. 여기 생각은 일절하지 말고 돌아오지도 말아라. 다짐을 받습니다. 절대로 고향을 생각하지 말고, 고향을 그리워하지도 말고, 고향에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합니다. 젊은 토토에게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역에서 그를 떠나보냅니다. 토토는 그렇게 로마로 가서 유명한 영화 감독이 됐고, 알프레도의 충고에 따라서인지 몰라도 어쨌든 그는 30년 동안 고향과 연락을 끊고 살다가 알프레도의 부고를 듣고 고향에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3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와 보니 세상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일단 극장이 문을 닫았어요. TV와 비디오에 밀려서 시네마 천국은 곧 철거될, 문을 닫은 거는 물론이고 곧 철거될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알프레도의 장례를 치르고 아무것도 자기가 어렸을 때 기억하고 있는 고향이 아닌 아주 달라진 고향에, 자기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하지 않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런 고향, 그런 걸 실감합니다. 그는 자기의 추억이 담긴 극장을 열어달라고 해서 들어가 봅니다.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물건 하나하나를 보니까 옛날 생각이 떠오르긴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 시절은 이미 다 지나가 버리고 없습니다. 그렇게 추억이 담긴 극장이 폭발로 철거되는 장면을 끝까지 지켜본 토토는 알프레도의 부인이 토토를 위한 선물을 남겨놓고 알프레도가 갔다고 얘기해줘서 그 선물을 찾아옵니다. 필름 한 롤이 바로 알프레도가 남겨준 선물입니다. 그 필름을 가지고 로마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 필름을 혼자 있는 상영 그 극장 같은 곳에서 틀어보는데, 저는 제가 영화를 그렇게 많이 봤는데 그렇게 의외인 장면도 드물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에서 그런 것이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다 보셔서 알지만 그 영화는 신부의 검열에 걸려서 잘린 필름들입니다. 뭐 나체를 드러낸다든가 키스를 한다든가 뭐 이런 장면들을 다 이제 신부가 종을 쳐가지고 자르잖아요. 다
그 장면들을 다 모아놓은 필름이에요. 그 필름을 마지막으로 알프레도가 토토에게 선물로 남겨주는 겁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그 키스 씬들, 그 장면들을 보면서 토토는 알프레도가 자기에게 남겨준 것이 그 필름만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영화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비록 영상 기사에 불과했지만 영화에 대한 그 사랑과 정열과 뜨거운 애정을 어린 토토에게 전해줬고, 그 장면들을 보면서 토토는 알프레도가 자기에게 뭘 남겨주고 떠났는지 하는 것을 확인해 봅니다. 그 필름을 보면서 토토가 눈물 짓는 것으로 영화는 끝납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60인데, 60 별로 즐거운 단어는 아니긴 한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저희 아들뻘 되는 그런 친구들은 이 영화가 어떻게 느껴질까 생각해 봤어요.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계속 감동합니다. 여러 번 보면서 감동해요. 무슨 어떤 메시지, 이게 사회성이 있는 영화도 아니고,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영화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만든 영화라고 느껴지지 않잖아요. 근데 그 향수, 추억, 노스텔지아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볼 때마다 저는 상당히 마음이 촉촉해지고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영화를 어떻게 볼까? 이 영화에도 나타나 있지만 TV가 이제 널리 받아들여지면서 영화관에 갈 일들이 없어진 거예요. 사실 TV가 나올 때 헐리우드에서 엄청 걱정을 했다 그러잖아요. 이제 이 TV 때문에 누가 영화관에 오겠느냐? 누가 영화 보러 오겠느냐? 돈 내고 영화 보러 올 사람이 어디 있느냐? 텔레비전 틀기만 하면 나오는데, 그게 되게 걱정을 했대요. 그래서 사실 헐리우드는, 그 영화계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또 엄청난 테크놀로지를 발전시켰죠. TV에서는 보지 못하는 것들, TV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영화를 통해서 경험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영화가 죽으니까. 이 영화는 굉장히 템포도 슬로우고요. 굉장히 천천히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장면도 그렇게 요즘 SF 영화 같이 이렇게 일초에 몇 번 바뀌는 그런 영화가 아닙니다. 굉장히 느릿느릿 가는 영화고, 그 다음에 지나간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영화고, 이런 영화를 과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줘서 그래서 알게 된 건데요. 물론 그 차이도 저는 알긴 알았습니다. 근데 옛날 영화, 이런 영화 있잖아요. 이런 영화,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갓파더 같은 영화. 이런 영화의 색채하고요, 디지털로 찍은 영화의 색채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그건 LP와 CD가 다르다는 것도 비교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그렇게 필름으로 만든 영화는요, 색깔이 참 따뜻해요. 그게 아마 옛날에 어울리는 걸 거예요. 그게 옛날 오래전 이야기를 할 때는 더 어울리는 영화일 때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일부러 디지털로 안 찍고 필름으로 찍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디지털로 찍은 영화는 굉장히 샤프하죠. 화면들이 굉장히 샤프해요. 그런데 차갑죠. 근데 이 영화는 굉장히 그 그림도 또 차갑고, 이게 아마 리마스터를 해가지고 막 뺀질뺀질하게 나오면 좀 별로 안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좀 이렇게 화면이 샤프하지 않고, 그 다음에 비 온다고 하잖아요. 옛날 영화는 우리 재개봉관 가면 영화에 비가 왔잖아요. 막 소리도 잡음도 많이 들리고 막 화면이 갈라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쪽에 어울리는 영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는 추억이나 노스텔지아 같은 단어들을 떠올리는 그런 영화인데,
아마 지금 이 영화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토토가 알프레도가 남겨준 필름을 틀어서 보는 그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상 토토가 유명한 영화 감독이 됐잖아요. 그런데 알려지지 않은 거장은 알프레도였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진짜 거장은 토토보다는 알프레도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른 명장면은 폐허가 된 극장을 돌아보는 장면이죠. 이 극장 곳곳에는 이미 다 폐허가 됐지만 먼지와 거미줄로 아주 범벅이 된 그런 극장이지만 곳곳에 옛날의 그 자기의 삶을 추억해 볼 만한 그런 물건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돌아보는 장면, 그것도 좋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마지막에 어머니와 대화하는 장면이 좋았습니다. 참 감동적인 장면이었어요. 토토가 어머니께 고해성사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집을 나갔고 나는 어머니와 끊고 살았다. 그리고 자기 여동생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조카들도 모르는 거예요. 처음 만난 겁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가 참 나쁜 짓을 했다고 얘기하니까 어머니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 또 어머니가 또 하나 감동적인 장면은 자기 집에 도착한 토토를 집을 안내해 주는데 사실 토토가 돈을 보내줘가지고 그런 집에서 사는 거죠. 근데 그 집을 구경시켜주면서 토토의 방에 데려가는데 그 옛날 물건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어머니가 물건들을 다 벽에 붙여놓고 다 가지고 있는 그 옛날 사진들, 알프레도가 찍은 사진들 이런 것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소중하게. 그러니까 어머니에게는 그게 그냥 단순히 추억이 아닌 거예요.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그런 일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이었고 토토는 그게 아닌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과거와 단절하고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지금 자기를 형성해준 그런 소중한 경험들이었던 겁니다. 어머니가 방을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은 그런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계기였다고 저는 봤습니다. 토토는 알프레드 말대로 고향과 연락하지 않고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말고 또 나중에 알프레도 부인이 얘기하지만 아주 이상한 말을 하고 죽었다 그러잖아요. 자기 죽은 얘기를 토토에게 알리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 알프레도는 죽으면서까지도 왠지 모르겠지만 토토가 과거와 단절하고 살았으면 했던 겁니다. 근데 그 한 장면이 어머니가 그의 방을 보여주는 장면, 그 다음에 폐허가 된 극장을 이렇게 둘러보는 장면이 그런 단절이라는 것은 애당초 가능하지 않았다.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으로 저는 봤어요. 그래서 그 장면이 참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우리네 삶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지. 사람들은 암만 잊고 싶은 과거라도 잊히지 않는 거죠. 지워지지 않는 거고 그게 추억으로만 남지 않으려면은 추억으로만 남는 것도 아니지만 추억으로만 남지 않으려면은 그걸 그렇게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굳이 어떤 종교적인 메시지, 종교적인 어떤 이야기를 일부러 끄집어내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신앙과 어떤 유리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이 삶과 무관한 것도 아니고 여기까지는 신앙이고 여기까지는 삶이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이 가장
훌륭한 신앙의 가장 훌륭한 모습은 이게 신앙인지 아닌지 잘 모르게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경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이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있는 누룩, 그 다음에 소금 이런 걸로 비유하셨다고 믿어요. 누룩은 보이지 않지만 밀가루로 부풀어 올리죠. 우리 신앙은 우리가 주님 뭐 할렐루야 아멘 뭐 이런 말 하지 않더라도, 그런 말을 굳이 입에 올리지 않더라도 우리 신앙이 어떤 우리네 삶의 향기가 돼서, 어떤 그냥 향기든지 뭐 냄새든 다 좋은데 어쨌든 그게 이렇게 풍겨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올바른 신앙이고 그게 참 좋은 신앙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영화는 저에게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영화입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한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살았죠, 사실은. 뭐 오죽하면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사는 거죠. 근데 목사가 되기 전에도 저는 교회를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열심히 다녔던 사람입니다. 제가 자라난 교회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좋은 교회는 아니었었어요. 그렇지만 그 교회에서 제가 생활했던 하나하나가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건 사실입니다. 그게 싫든 좋든 거기서 경험했던 하나하나의 삶이, 거기서 만났던 사람들이 나의 삶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영향을 줬고, 어떤 사람은 좋은 영향을 줬고 어떤 사람은 반대의 영향을 주긴 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저를 만들어준 그런 분들이에요. 거기서 만났던 친구들이, 그 중에 몇 명은 지금까지도 그 어느 누구보다 가까운 친구들입니다. 그들이 저를 만들어줬어요. 지금 그런 친구들 중에서는 신앙을 저버린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도 저를 저되게 한 친구들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지금 읽고 있는 책이라고 해서 책을 하나 올린 게 있습니다. Political Myth, 정치적인 신화라는 제목을 가진 책이에요. 신학자가 쓴 책인데, 그 학자는 아주 소위 말해서 좌파 사상에 굉장히 죄가 깊은 그런 신학자입니다. 그 양반이 읽은 책들이, 그 양반이 쓴 책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책들이 많이 있어요.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인데요. 아주 흥미로운 책들이 많이 있고, 이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 책에는 이제 구약 성경 안에는,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신화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신화가 들어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양반은 그 전체가 신화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다신교 그런 좁은 의미의 신화가 아니라, 어떤 좁은 의미의 신화가 아니라 넓은 의미의 신화, 우리네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우리의 정치적인 사회적인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어떤 폴리티컬한 그런 의미가 있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다라는 의미에서, 그것도 고대 문서니까 그걸 신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말에 의하면은 신화의 특징은 자꾸 과거를 우리도록 회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과거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 양반 책에, 아직은 다 읽질 않아가지고 모르겠는데, 그 양반 책에는 이런 게 있어요. 신화는 지금 어떤 기존의 불이한, 대부분 정의롭지 않은 어떤 사회 체제를 정당화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하는 얘기입니다.
신화는 기존 질서를 확인하고 기존 질서를 공고히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다. 누구나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그 맞아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이긴 한데 그 양반 얘기는 또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런 역할을 하는 동시에 신화는 그 기존 질서를 밑에서부터 해체하는 그런 그 파워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화가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읽은 데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는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거를 시차를 두고 서술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차를 두고. 그러니까 순서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질서를 공고히 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질서를 해체하는 일이 나중에 일어난다. 근데 공고해진 질서가 이미 확립돼 있기 때문에 그걸 해체하는 힘이 약할 수밖에 없고 얼마든지 그거는 누를 수 있다.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내가 갑자기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지? 그렇게 이해하면은 신화의 그런 그 혁명적인 힘을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이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고히 하는 제도를 공고히 하는 길을 만드는 동시에 그걸 허무는 작업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화를.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제가 이 얘기를 계속 길게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과거를 회상한다는 것이 그렇게 뭐랄까 퇴행적인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과거를 지금 이 영화처럼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는 아름다웠고 과거는 정말 돌아보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과거였고 이렇게 하는 행동이 우리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그러죠. 그놈의 라떼는 하는 거하고 왕년에 이런 얘기하면 자꾸 이제 꼰대 소리를 듣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자꾸 과거 지향적이 된다는 거죠. 근데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머물러 있으면은 우리는 결국은 퇴행에 그치고 말고 그 다음에 복고에 그치고 말고 특히 앞으로 나가는 힘보다는 뒤로 물러서는 힘의 영향을 더 받을 수밖에 없는데 과거에 대한 그런 기억이 그러니까 신화가 그런 역할만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이 제가 지금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를 되살려내는 일이 그렇게 지금의 질서를 공고히 하는 데만 사용되는 건 아닐 수도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영화랑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 영화를 제가 여러 번 보면서 특히 요번에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 제가 읽고 있는 책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과거를 추억한다는 것이 그렇게 퇴행적이지만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또 하나 있는데,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이 감독, 주세페 토르나토르라는 사람이에요. 토르나토레라는 사람인데, 사실 이 사람이 이 영화가 두 번째 장편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 영화 그 다음에도 몇 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만큼 이렇게 성공한 영화는 없었어요. 그런데 참 이 주세페 감독, 토르나토레 감독의 히스토리를 좀 읽어보니까요. 재밌는 점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 아버지가 시칠리아에 있는 섬의 고향이에요. 자기 고향이에요. 근데 여기 이 이름은 아니고 사실 그 마을이 자기가 자라난 마을, 자기 아버지가 자라난 마을이 무대라고 생각하고 썼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이 감독의 아버지가 진짜 가방끈이 긴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노동자예요. 노동자고 농민이고 노동자인데 이 사람이 공산당원이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왜 그러냐 또 읽어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탈리아가 20년대 20세기 초반에 이탈리아라는 나라는 누가 지배하고 있었냐면 마피아가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피아가 나중에 미국으로 와가지고 갓파더 같은 영화의 주인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탈리아를 마피아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마피아의 폭압과 폭정에 가장 열심히 싸운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래요. 그러니까 공산당의 이 아버지가 공산당에 가입하고 공산주의자가 된 이유는 어떤 무슨 뭐 칼 막스를 알아서가 아니에요. 그래서가 아니라 이 그 마피아하고 가장 열심히 싸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마피아가 자기들을 제일 못 살게 구는 원흉인데 그 사람하고 그 사람들하고 제일 열심히 싸운 사람들이 공산당이고 공산주의자였기 때문에 자기도 공산당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위기에서 이 주제페 토르나토레가 자란 겁니다. 이 영화에는 그런 얘기가 별로 없어요. 정말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런 그 비난하는 사람들, 그걸 비꼬는 사람들의 얘기가 가끔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이 영화는 감독의 이 영화는 자기 아버지에게 헌정하는 영화나 다름없고 사실 토토의 아버지는 일찍 죽고 토토의 아버지가 된 영상 기사가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처럼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를. 이 영화는 영화관에 관한 영화이기도 하고 아버지에 관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생물학적인 아버지는 죽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아버지가 바로 알프레도가 자기 사회적인 아버지가 실질적인 아버지가 되는 거고 그 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 형성했는지 하는 그런 영화이잖아요. 제가 아까 저의 개인적인 추억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 신앙의 여정을 지금 살아오면서 이렇게 구비마다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저를 형성해 준 사람들.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지금의 제가 뭘 잘났습니다.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렇게 암만 그 저명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큰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형성해준 계기들이 있고 그 사람이 형성된 계기들이 있고 그 사람의 지금 인격체, 그 사람의 지금 인격이 그 사람의 지금을 형성한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구비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났고 그런 사람들이 저를 형성해 줬다는 겁니다. 가장 최근에부터 얘기를 하자면 역시 저는 제 사수였던 홍근수 목사님, 그 다음에 제 스승이었던 안병무 선생님, 그런 분들이 성장한 저를 형성해 주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저를 만들어줬어요.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몰라도 저는 그분들이 빚어낸 싫든 좋든 작품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분들은 다 자란 다음에 머리가 커진 다음에 그렇게 된 저를 만들어준 사람이고 제가 어렸을 때 저를 만들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 친구이기도 했고 지금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짧은 기억 하나만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지금 하지는 않을 텐데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이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만났을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과의 만남이 나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사실 그 만남들을 오랫동안 반각하고 있었어요. 이 토토가 그랬듯이 30년 동안 자기 고향을 잊어버리고 살았듯이 저도 그 사람과의 만남 후에 제가 소위 말해서 저 나름의 회심을 할 때까지는 회심하는 시점에서 그 사람들과의 만남이 떠오른 겁니다. 그때 그게 내 영혼 한 구석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던 그 경험을 그 사람들이 나에게 선물을 해준 거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런 만남들이 또 그런 만남들에 대한 어떤 추억이라면 추억이 한 사람을 만드는데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 하는 거죠. 저는 토토가 대단한 영화 감독이 됐건 안 됐건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사람이 된 그 자리에 있던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은 알프레도가 그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모든 것들이 소중하다. 신앙은 그 중에 하나이고 내가 신앙을 통해서 만나게 된 것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결국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과거의 만남이 제 경우에는 저를 결정적으로 저에게 영향을 줬던 만남은 어떤 거는 제가 신앙을 예수를 알기도 전에 겪은 거였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서 그 경험이 이게 이런 경험이었구나. 너무 흔하고 식상한 얘기지만 예수께서 그때 그 모습으로 나한테 나타나신 거였구나. 그게 아니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다라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를 만들어주는 거고 저의 지금을 만들어줘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어준 경험은 어떤 것입니까? 이런 깨달음이 어느 날 갑자기 올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어느 날 갑자기 기대하지 않았는데 생각지도 않았을 때 갑자기 그게 그거였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최후의 심판에서 양에 속한 오른편에 속한 사람들 우리가 언제 주님이 배고팠을 때 먹여드렸고 언제 주님이 목말랐을 때 우리가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이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면회를 갔습니까? 우린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그게 불현듯 여러분을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쾅 하고 두드리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을 한번 찬찬히 되돌아보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는 좀 영화의 종류를 바꿔보겠습니다. 다음에 얘기할 영화는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입니다. SF 영화입니다. 기대하십시오.